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루를 지나 이 시간이 되면 마음속에 남아있는 말들이 조용히 고개를 들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차마 꺼내지 못했던 이야기, 오늘은 괜찮았는지 누구도 묻지 않은 안부, 가볍게 흘려보냈지만 사실은 사무치게 남아있는 감정들까지. 이 시간은 그 모든 마음을 살며시 내려놓는 자리입니다.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어도 좋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세상이 아닌 나에게 귀를 기울여도 되는 시간. 제가 여러분 곁에 조용히 앉아 아주 작은 목소리로 오늘의 온도, 마음의 흔들림, 그리고 아직 말이 되지 않은 감정들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밤이 조금은 덜 외롭고 조금은 더 따뜻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시 노래가 되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나눌 시는 시문 시인의 그날이 오면입니다. 이 시를 들으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어떤 뜨거운 응답이 일어납니다. 마치 오래 묵은 어둠 속에서 갑자기 한 줄기 빛이 솟아오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시문 시인은 일제강점기의 대표적인 저항문학가로 본명은 심대섭이고 그날이 오면, 넋두리, 감정소곡 같은 시뿐 아니라 소설 상록수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일제의 검열과 억압 속에서도 조국의 자유를 향한 열망을 문학으로, 글의 힘으로 끝까지 담아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날이 오면은 그 뜨거운 염원을 가장 강렬하게 담아낸 작품 중 하나입니다. 그날이 오면 이라는 말이 반복될 때마다 시인은 다가오지 않은 해방을 기다리는 고통과 그날을 반드시 보고자 하는 간절함을 동시에 드러냅니다. 삼각산이 일어나 춤을 추고 한강이 솟구쳐 오르며 뒤집히는 상징들은 이 시가 단순한 희망을 넘어 민족적 해방의 감각적 이미지를 폭발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문학평론가들은 이 시를 격정의 언어로 이루어진 저항시의 정점이라고 평가합니다. 단순히 슬프거나 비장한 것이 아니라 해방을 향한 한 인간의 기쁨, 그 기쁨을 위해 자신의 두개골이 깨져도 괜찮다는 극단적 결의까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한 독자는 이 시를 읽고 심장을 두드리는 것 같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시는 읽기만 해도 어쩐지 가슴 안쪽에서 두근하고 울림이 일어납니다. 그 울림은 슬픔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뜨거운 희망에서 나오는 울림 같습니다. 저는 이 시를 항상 최후의 순간에도 포기할 수 없는 믿음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과 함께 떠올립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그날이 오면 하고 마음속으로 되뇌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어두웠던 터널이 끝나는 날, 견디기만 하던 시간이 빛을 받던 날, 오랫동안 소망하던 일이 문득 이루어지는 날. 시문 시인의 그날은 해방이었지만 우리의 그날은 조금씩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뜨거움은 같습니다. 그날이 온다면 기쁨에 쓰러져도 후회가 없다는 마음. 이 시는 바로 그 마음의 형체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듣고 계신 여러분에게도 오랫동안 기다리던 그날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그날이 오면의 뜨거운 여운을 담아 음악과 신앙송을 듣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시 심훈.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소 숨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주기만 할 양이면 나는 밤하늘을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움에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리까. 그날이 와서 그날이 와서 육조 앞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하거든. 드는 칼로 이 몸의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매고는 여러분의 행렬에 앞장을 서오리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거꾸로 저도 눈을 감겠소이다. 오늘 두 번째로 만나볼 시는 한국 현대 서정시의 대표적인 목소리, 김남조 시인의 태양의 강문입니다. 김남조 시인은 1953년 문예로 등단해 평생을 사랑과 인간의 존엄을 노래해온 시인입니다. 맑고 투명한 언어 속에 강렬한 감정과 종교적 철학적 깊이를 함께 품어 한국 서정시의 한 축을 세운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정념의 기, 사랑초서 등 사랑의 본질과 여성적 감수성을 탐구한 작품들이 많습니다. 태양의 강문은 김남조 시 특유의 뜨거운 사랑의 이미지가 폭발하는 시입니다. 가을 산속의 풍경, 석류처럼 파열하는 태양, 홍엽이 피처럼 번지는 만산의 붉음, 모든 자연이 사랑의 열병처럼 묘사됩니다. 시의 첫 부분에서 시인은 가을을 감고 산속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가을이라는 계절이 옷처럼 걸쳐진 상태, 감각이 예민해진 순간이죠. 그리고 그 속에서 사랑이 죄를 잊게 하는 시간으로 나타납니다. 사랑이 너무 뜨겁고 생생해서 인간의 근원적인 감각을 되살아나게 하는 장면들이 이어집니다. 평론가들은 이 시를 사랑을 존재론적 경험, 즉 나의 실존이 새로 태어나는 시간으로 표현한 작품이라고 분석합니다. 특히 태양을 찌르는 장면을 사랑이 절정에서 주체가 우주와 맞붙는 충격이라고 해석합니다. 사랑을 감정이 아니라 인간 영혼이 폭발하며 재구성되는 사건으로 본 것이죠. 독자들은 이 시를 읽고 방안이 갑자기 붉어지는 것 같았다. 사랑이 이렇게까지 격렬할 수 있다는 걸 잊고 살았다. 라는 감상을 많이 남기곤 했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우리 마음에서 너무 일상적으로 달아버렸을지도 모르지만 김남조 시인은 그 사랑이 어떤 때는 태양의 핵처럼 뜨겁고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는 이 시를 읽을 때마다 사랑이라는 감정이 사람을 얼마나 변화시키는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또 하나의 나, 또 하나의 내 목숨을 느끼는 것. 이 말은 정말 사랑의 본질을 꿰뚫는 문장 같습니다. 사랑이란 결국 나와 당신 사이의 경계가 흐려지고 내 존재가 확장되는 경험 아닐까요? 마지막 부분에서 시인은 비수처럼 한 이름을 던져 태양을 찔렀다고 말합니다. 그 이름은 이 우주에서 자신이 가장 사랑한 이름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장면은 마치 가장 뜨거운 마음이 가장 큰 별을 향해 날아가는 순간처럼 느껴집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도 이 시의 붉은 가을빛이 작은 흔적처럼 남아있다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태양의 강문의 여운을 담아 신앙송과 음악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태양의 강문. 시 김남조. 하늘을 감고 우리 산 속에 있었습니다. 하늘이 기폭처럼 펄럭이고 태양은 익은 석류처럼 파열했습니다. 당신은 낙엽을 깔고 향수를 처음한 소년처럼 구름을 바라보고 나는 당신과 가을을 느끼기에 한때 죄를 잊었습니다. 마치 사람이 처음으로 자기 벗었음을 알던 옛날, 에덴의 경이 같은 것이 분수처럼 가슴에 뿜어 오르고 만산 피 같은 홍엽, 만산 불 같은 홍엽, 아니 만산 그리움 같은 홍엽에서 모든 사랑의 전설들이 검붉은 포도주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청량한 과즙처럼 바람이 불어오고 바람이 스쳐갈 뿐 사방 광막한 하루의 천지가 다만 가을과 당신으로만 가득 차고 나는 차라리 열병 앓는 소녀였으며 사랑한다는 건 참말로 사랑한다는 건 또 하나의 나, 또 하나의 내 목숨을 숨막히도록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나, 또 하나의 내 목숨. 응열처럼 뜨거운 것이 흘러내리고 나는 비수처럼 한 이름을 던져 저기 피 흐르게 태양에 꽂았으니 그것은 이 커다란 우주 속에서 내가 사랑한 그 으뜸의 이름이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만날 시는 한국 근대시의 상징 같은 작품, 한용운 시인의 님의 침묵입니다. 한용운 시인은 승려이자 독립운동가였고 시인이면서 사상가였으며 1920년대 조선 문단에서 가장 강렬한 정신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시집 님의 침묵은
조선의 상실과 저항, 그리고 불교적 해탈의 세계관을 사랑의 언어로 녹여낸 작품집으로 한국 문학사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님의 침묵은 이별의 슬픔을 노래한 시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단순한 연인의 이별이 아니라 민족적 상실, 존재적 고독, 영적 침묵까지 아우르는 작품입니다. 시인은 님이라는 존재를 잃었으나 그 떠남을 단지 슬픔으로만 남겨두지 않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새로운 희망의 에너지를 길어올립니다. 님은 갔습니다. 그러나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문장은 한 번 읽으면 지나갈 수 있지만 두 번 읽으면 마음 안쪽이 조용히 울리는 문장입니다. 떠난 건 사실이지만 마음의 자리에서는 여전히 보내지 않은 님. 그 애틋한 모순 속에서 시의 감정이 시작됩니다. 문학평론가들은 이 시를 이별의 슬픔을 영적 혁명으로 전환한 작품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마지막에 나오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돈다 라는 구절은 존재의 부재조차 노래가 되어 감싸는 순수한 사랑의 본질을 보여준다고 해석합니다. 어떤 독자는 이 시를 읽고 떠난 사람보다 더 오래 남아있는 건 결국 내 마음이었다 라는 감상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별이 끝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또 다른 시작이었다는 이야기죠. 저는 이 시를 읽을 때면 한용운 시인이 말하는 닮은 침묵이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마음을 비우고 그 비움에서 다시 채워나가는 희망의 과정이라고 느껴집니다. 이별이라는 경험은 때로 너무 아프고 예상하지 못해 더 상처가 남지만 그 슬픔을 그대로 듣고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딘가로 옮겨 담아 다시 자신을 살리는 힘으로 바꾸어내는 것. 이 시는 그 과정을 아주 조용하고 아름답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의 떠남을 염려하고 떠날 때의 만남을 믿는다. 이 말은 사랑과 이별을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든 가슴에 박히는 문장입니다. 만남 속에 이미 이별이 있고 이별 속에도 작은 만남의 기원이 숨어 있다는 것. 그 끝없는 순환이 사랑을 사랑답게 만드는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이 지금 떠올리고 있는 님이 있다면 그 침묵은 아마 잊음이 아니라 여전히 마음속에서 말 걸고 있는 또 다른 형태의 목소리일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님의 침묵의 깊은 여운을 이어 신앙송과 음악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님의 침묵. 시 한용운. 님은 갔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갔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적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서는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의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멀었습니다.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에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친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어부었습니다.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님은 갔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님은 갔습니다.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하지만 나는 보내지 않았습니다. 푸른 산빛 너머 작은 길끝 그대 발걸음이 멀어지던 날 차디찬 바람 그 안에 숨어 나는 아직도 멈춰있죠. 저 키스의 떨림은 지침이 되어 내 시간의 방향을 틀었고 당신의 눈, 당신의 숨결 그 모든 게 아직 남아 이별은 늘 뜻밖의 파도 준비했대도 아물진 않아 하지만 나는 알아요 이 사랑은 끝이 아니라는 걸 하늘을 향해 이름을 불러 보이지 않아도 닿을 수 있게 이 침묵조차 사랑의 노래 여기 끝없는 땅 위에서 우리의 맹세는 티끌이 돼도 가슴에 살아있어 당신은 갔지만 나는 보내지 않았어요. 이건 눈물이 아니야 기억이 흐르는 방식일 뿐 내 마음속엔 아직 당신이 살아 매일 그 침묵과 함께 걸어가 사랑이란 때론 말이 없는 기도 침묵이 사랑을 삼켜도 나는 매일 노래해 끝이 없는 눈물 아래서 하늘을 향해 다시 부르네 흔적 없는 그대의 이름 이 침묵조차 사랑의 선율 영원히 내 안에 맴돌죠 헤어진 순간에도 믿었어요 우린 다시 만날 거란 걸 당신은 갔지만 이 노래는 당신 곁에 있어요 나는 당신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 노래가 님의 침묵을 감게 합니다. 오늘 네 번째로 만나볼 시는 한국 현대시의 혁명적 목소리 김수영 시인의 구름의 파수병입니다. 김수영 시인은 1921년에 태어나 한국 현대시가 현실을 어떻게 말해야 하는가라는 질문 앞에서 가장 치열하게 고민했던 시인입니다. 이승만 독재 시절 한국전쟁 그리고 전후 정치적 불안 속에서 시인이자 시민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순과 갈등을 가장 정직하고 날카롭게 시에 담아냈습니다. 풀, 폭포,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등이 대표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름의 파수병은 김수영 시인의 대표적인 자기 성찰의 시이자 시와 현실 사이의 갈등을
고스란히 드러낸 작품입니다. 시인은 스스로를 아주 차갑고 냉정하게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내가 시와는 반역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 시인은 산정, 산 꼭대기에서 가족과 생활, 집안의 사소한 물건들을 내려다보며 자신이 시의 이상에 미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그 삶이 싫어서 도망친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핑계를 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모순을 있는 그대로 인정합니다. 평론가들은 이 시를 시의 본질을 배반한 채 살아가는 모든 지식인의 초상이라고 말합니다. 현실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타협하면서도 마음속에는 여전히 반역의 정신을 품고 있는 사람들. 김수영 시인은 그 모순과 고통을 누구보다도 솔직하게 말한 시인입니다. 특히 고생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세상이라는 표현은 정치적 억압과 사회적 불안 속에서 자유롭게 시를 쓰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던 시대를 반영합니다. 마음껏 외칠 수도 진실을 고백할 수도 없었던 시인의 답답함이 짤막한 문장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한 독자는 이 시를 읽고 시를 반역한다는 말이 곧 자신의 삶을 반역한다는 말과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라는 감상을 남겼습니다. 시인은 단지 예술을 배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상, 자신의 신념, 자신이 꿈꾸던 더 나은 세계를 배반했다는 고백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저는 이 시를 읽을 때마다 우리가 각자의 위치에서 겪는 이상과 현실의 균열을 떠올립니다. 누군가는 책임 때문에, 누군가는 두려움 때문에, 누군가는 생계 때문에 자신이 꿈꾸던 길에서 조금씩 멀어져 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김수영 시인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산정의 선체로 메마른 곳에서 파수병처럼 구름을 바라보며 자신의 마음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산정에 있다. 시를 반역한 죄로 이 메마른 산정에서 오랫동안 꿈도 없이 바라보아야 할 구름. 이 마지막 구절은 시인이 자신의 무기력이나 현실적 타협을 자책하면서도 여전히 언젠가는 다시 꿈꿀 수 있으리라는 희미한 희망을 여지를 남기는 말처럼 들립니다. 구름은 끊임없이 흘러갑니다. 그 흐름을 지켜보는 파수병. 김수영 시인은 결국 어떤 절망 속에서도 시인의 자리, 인간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자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도 잠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조용한 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신앙송과 음악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구름의 파수병. 시 김수영. 만약에 나라는 사람을 유심히 들여다본다고 하자. 그러면 나는 내가 시와는 반역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 먼 산정에 서 있는 마음으로 나의 자식과 나의 아내와 그 주위에 놓인 잡스러운 물건들을 본다. 그리고 나는 이미 정하여진 물체만을 보기로 결심하고 있는데, 만약에 또 어느 나의 친구가 와서 나의 꿈을 깨워주고 나의 그릇됨을 꾸짖어 주어도 좋다. 함부로 흘리는 피가 싫어서 이다지 낡아빠진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리라. 먼지 낀 잡초 위에 잠자는 구름이여,
고생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세상에서는 철늦은 거미같이 존재 없이 살기도 어려운 일. 방 두 칸과 마루 한 칸과 말쑥한 부엌과 애처로운 철을 거느리고 외양만이라도 남과 같이 살아간다는 것이 이다지도 쑥스러울 수가 있을까? 시를 배반하고 사는 마음이요. 자기의 나체를 더듬어 보고 살펴볼 수 없는 시인처럼 비참한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 거리에 나와서 집을 보고 집에 앉아서 거리를 그리던 어리석음도 이제는 모두 사라졌나 보다. 날아간 제비와 같이 자죽도 꿈도 없이 어디로인지 알 수 없으나 어디로이든지 가야 할 반역의 정신. 나는 지금 산정에 있다. 시를 반역한 죄로 이 메마른 산정에서 오랫동안 꿈도 없이 바라보아야 할 구름, 그리고 그 구름의 파수병인 나. 이번에 만나볼 시는 근원의 이미지와 존재의 원형을 탐구하는 시인 박재천 시인의 비천입니다. 박재천 시인은 1970년대에 등단한 이후 자연, 신화, 우주적 상징을 기반으로 인간의 존재의 출발점을 끊임없이 되묻는 작품들을 써왔습니다. 한국 현대시에서 독특한 자리, 특히 존재론적 서정시의 흐름을 대표하는 시인으로 평가받습니다. 그의 시에서는 바람, 물, 불, 어둠 같은 원초적 요소들이 한 인간의 내면과 결합하여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비천은 그런 박재천 시의 정수가 담긴 시입니다. 나는 종이었다. 나는 바다이었다. 나는 하늘이었다. 나는 어둠이었다. 이 반복되는 고백은 나라는 존재가 특정한 형체나 기억을 갖기 전의 태초의 상태로 돌아가는 느낌을 줍니다. 시 속의 나는 누군가의 슬픔이 되었다가, 누군가의 기쁨이 되었다가, 누군가의 괴로움이 되기도 합니다. 자아가 경계를 잃고 타인의 감정, 자연의 흐름, 우주의 흔들림 속으로 흘러들어가는 모습입니다. 평론가들은 이 시를 두고 존재를 고정하지 않고 끊임없이 움직이는 생명적 실존의 서사라고 분석합니다. 나라는 존재를 하나의 형태로 정의하지 않는 대신 하늘, 바다, 어둠, 구름, 물방울로 끊임없이 변형되는 존재로 그려냅니다. 마치 생명의 최초의 모습을 되짚어보듯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를 잔잔하게 질문합니다. 한 독자는 이 시를 읽고 내 삶의 어느 순간도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걸 알았다. 나는 계속 변화하는 존재라는 사실이 오히려 위로가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모두가 단단해야 한다고 말하는 시대에 계속 흔들리고 떠다니는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이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것인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 시를 읽을 때 떠돌아다닌다는 말이 삶의 결핍이 아니라 삶의 방식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바다가 되기도 하고 구름이 되기도 하고 어둠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날은 누군가의 괴로움이 되고 어떤 날은 또 다른 사람의 기쁨이 되기도 하지요. 그러다가
하늘과 땅 사이에 나를 묶어두는 이 기묘한 넋의 힘이여 라고 말할 때 나는 이 시의 중심에 확 도달한 느낌이 듭니다. 나를 어떤 곳에도 속하지 않게 하면서 동시에 어디로든 날아가게 하는 넋의 힘. 그것이 바로 존재의 본래 모습이 아닐까요? 박재천 시인은 우리가 끊임없이 떠돌고 흔들리며 살아가는 이유를 이 시에서 아주 조용하고 깊은 목소리로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란 결국 어디에도 완전히 정착하지 못하는 존재이면서 어딘가에서 계속 부르고 있는 존재라는 말을요. 신앙송가 음악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비천 시 박재천. 나는 종이었다. 하늘이 내게 물을 때, 바람이 내게 물을 때 나는 하늘이 되어 바람이 되어 대답하였다. 사람들이 그의 괴로움을 물을 때 그의 괴로움이 되었고, 그의 슬픔을 물을 때 그의 슬픔이 되었으며, 그의 기쁨을 물을 때 그의 기쁨이 되었다. 처음에 나는 바다이었다. 바다를 떠다니는 물결이었다. 물결 속에 떠도는 물방울이었다. 아지랑이가 되어 바다꽃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고 싶은 바람이었다. 처음에 나는 하늘이었다. 하늘을 흘러다니는 구름이었다. 구름 속에 떠도는 물방울이었다. 비가 되어 눈이 되어 땅으로 내려가고 싶은 몸부림이었다. 처음에, 그 처음에 나는 어둠이었다. 바다도 되고 하늘도 되는 어둠이었다. 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깃들어 있는 그리움이며 미움이고 말씀이며 소리였다. 참으로 오랫동안 나는 떠돌아다녔다. 내 몸속의 피와 눈물을 말렸고, 뼈는 뼈대로, 살은 살대로 추려 산과 강의 구석구석에 묻어두었고, 불의 넋, 물의 흐름만 남아 땅속에 묻힌 하늘의 소리, 하늘로 올라간 땅속의 소리를 들으려 하였다. 떠도름이여, 그러나 나를 하늘도 바다도 어둠도 그 무엇도 될 수 없게 하는 바람이여, 하늘과 땅 사이에 나를 묶어두는 이 기묘한 넋의 힘이여, 하늘과 땅 사이를 날게 하는 이 소리의 울림이여.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할 시는 시문님의 시를 한 편 더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시문의 강렬한 내면 고백이 담긴 작품 독백입니다. 이 시는 제목 그대로 혼자서 내뱉는 말이지만 그 말의 무게는 혼자가 아니라
시대와 청춘, 분노와 서름, 그리고 스스로에게까지 뻗어있는 깊은 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 속의 화자는 겉으로는 웃고 떠든 듯 보이지만 밤이 되면 통곡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말합니다. 히히허허 실없는 체학업만, 쥐 죽은 듯한 깊은 밤은 사나이의 통곡장이라는 표현은 그 시대 청년들이 겪었던 억눌림과 절망을 조용한 문장 속에 깊이 새겨놓고 있습니다. 평론가들은 이 시를 내면의 폭발을 참아내는 저항적 고백시라고 설명합니다. 외부로 분출되지 못한 분노가 알코올, 채찍, 등어리, 벌거벗은 알몸 같은 이미지로 변형되며 감정의 맨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청춘의 염통을 알코올에나 짓담그려는 이라는 이 구절은 압도된 시대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를 치열하게 묻고 있는 표현으로 읽힙니다. 한 독자는 이 시를 읽고 울 수 없는 시대에 울고 싶었던 사람들의 소리가 들렸다라고 말합니다. 분한 일을 참아야만 하고 자존심을 지키고 싶지만 지킬 수 없었던 그 모순의 순간들이 이 시 안에 너무도 생생하게 박혀 있다고도 했습니다. 저도 이 시를 읽으면서 시문이 말하는 등어리에 얹힐 채찍이 정말로 맞고 싶은 채찍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깨우기 위한 마지막 수단처럼 느껴졌습니다.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에게 무너지고 싶지 않아서 마지막 힘을 짜내듯 던지는 간절함 같은 것, 그리고 조상에게 받은 뼈와 살, 남은 건 벌거벗은 알몸뿐이라는 말은 자신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존엄조차 지키기 어려웠던 시대를 보여줍니다. 그 속에서 나는 샤일록보다도 더 인색한 놈이 왜다 라고 자책하는 장면은 타협과 생존 사이에서 흔들렸던 한 인간의 절망적인 솔직함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하지만 이 시가 단지 절망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망 속에서도 왜 살아야 하는가,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있습니다. 전부 잃어버린 것 같아도 내면 어딘가에 남아있는 작은 의지, 흔들리지만 꺼지지 않는 불꽃 같은 건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도 말하지 못했던 한 구석을 조금 비워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렇게 조용히 그러나 정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으니까요.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시 독백을 마무리하며 신앙송과 음악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독백 시 시문. 사랑하는 벗이여, 슬픈 빛 감추기란 매맞기보다도 어렵소이다. 온갖 서름을 꿀꺽꿀꺽 참아 넘기고 낮에는 히히허허 실없는 체학업만, 쥐 죽은 듯한 깊은 밤은 사나이의 통곡장 이외다. 사랑하는 벗이여, 분한 일 참기란 생목숨 끊기보다도 힘도이다. 적덩이처럼 치밀어 오르는 가슴의 불길을 분화구와 같이 하늘로 뿜어내지도 못하고 청춘의 염통을 알코올에나 젖담그려는 이놈의 등어리에 채찍이라도 얹어주소서. 사랑하는 그대여, 조상에게 거저받은 뼈와 살이여늘 남의 것이라고는 벌거벗은 알몸뿐이여늘 그것이 아까워 놈들 앞에 절하고 무릎을 꿇는 나는 샤일록보다도 더 인색한 놈이 외다. 쌀 삶은 것 먹을 줄 아니 그 이름이 사람이 외다.
오늘 함께한 6편의 시가 여러분의 하루 끝에 작게나마 숨을 고를 자리 하나 남겨드렸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원 라디오 방송 96.3MHz 시 노래가 되다. 저는 진희선이었습니다. 따뜻한 겨울 보내시기 바랍니다.